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12월 중순부터 독감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또 카페에 공지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서 아직도 목소리가 좀 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뭐 해도 바뀌고 해서 더 미룰 수는 없어가지고요.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강이고요. 교재 196쪽 펴시면 됩니다. 그죠? 문제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있죠. 5문제씩 끊어가 가볼게요. 자, 1번 한번 보시면 기억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시문은 보셨을 테니까 바로 선택지부터 점검해 볼게요. 1번 같은 선택지에 속으시면 안 되죠. 그죠? 한번 보세요. 기억은 글쓴이와 달리 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선택지 봤을 때 점검해야 되는 게 두 가지죠. 요 달리라는 포인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기억은 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글쓴이는 달리 그랬으니까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억 먼저 확인해 보죠. 기억 입장 어때요? 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이 바로 이제 1문단에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째, 셋째에도 다 어떤 말들이 반복되나요? 통제할 수 없는 요인, 그다음에 셋째에도 통제할 수 없는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보면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요. 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글쓴이의 입장인데 마지막 문단 보면 글쓴이의 견해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운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기억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글쓴이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도 보죠. 기억과 글쓴이는 모두라고 했으니까 기억 따로 그 다음에 글쓴이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보죠. 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보니까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이거든요. 두 번째 문단 한번 보면 보세요. 일단 기억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라 그러면 상황에 따라 성품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만 하더라도요. 그죠?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바로 확인됐으니까 더 고민할 필요 없죠. 3번 가보죠. 기억과 글쓴이는 모두라고 역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 일단 기억부터 확인해 보면 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설명도요. 기억부터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볼게요. 기업과 글쓴이는 모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어떻게 해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 맞죠. 그죠?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도덕적 평가가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도 공평하지 못하다. 세 번째 문단에서도요. 불공평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의 입장 확인이 되고요. 문제는 글쓴이인데 이거 조건 잘 보세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 마지막 문단에 보면 글쓴이 입장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라고 해가 지고요. 그죠? 그러면 글쓴이도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2번 한번 보세요. 연결 순서 물어보고 있고요. 선택지 먼저 보면 뭐가 먼저 나와 있나요? 다 가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가 일단 확인해 보죠. 자, 서구의 윤리 사상사에서 18세기 홉스의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였고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보존 본능과 타산적 이성을 지니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였다. 일단 순서 나와 있죠.
자기 보존 본능, 그 다음에 타산적인 이성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나머지 봐야 되는데 이에 따라 도덕의 최종적 근거는 타산적 이성에 의한 사회 계약이 되었다. 일단 나에서는 도덕의 최종적 근거 앞에 어떤 전제에 따라서 타산적 이성에 의한 사회 계약이 되었다. 이것만 봐서 모르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3번 다 보면 그러나 역접이죠.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이론은 사람 가리키고 있네요.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홉스밖에는 없어요. 그죠? 가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도덕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다음에 라 보면 그래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사회계약을 맺게 되어 그 결과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해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가나 라가요. 그죠? 가가 처음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자기 보존 본능 타산적 이성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그죠? 타산적 이성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생존과 이익이라는 게 자기 보존 본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하고요. 나하고 라가 내용상 연결된다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는 처음에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나하고 라 이렇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마에서 결론이 이제 결국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인간 내부의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타고난 능력 그러면 내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라는 거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도덕의 자율성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하고 마가 연결된다는 것도 보여요. 그죠? 그러나라고 해가지고요. 그 홉스 이론을 뒤집어 주면서 인간 내부에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 보면 가가 맨 앞에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나라가 나오고 다마가 나오는 순서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번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선택지 3번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나라고요. 다마가 묶여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게 나와 라 중에 뭐가 먼저인가? 그죠? 요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반박하는 거 다 하고 말을 보면 지금 다 하고 마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에게는 도덕의 자율성이 있고 그래서 도덕의 근거가 인간 내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일단 다하고만은 도덕의 근거에 대한 일종의 홉스가 얘기한 도덕의 근거에 대한 반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도덕의 근거에 대한 얘기로 결론 짓고 있는 게 나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요거죠. 그죠? 나죠? 도덕의 최종적 근거가 타산적 이석에 의한 사회 계약이 있지만 도덕의 근거를 이렇게 보는 게 자율성을 훼손하기 있기 때문에 도덕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앞에는요 뭐가 오는 게 적절해요. 그죠? 나가 바로 오는 게 적절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1번도 될 것 같고 3번도 될 것 같죠. 하지만 글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다와 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박은요 인간의 도덕의 근거라는 것이 자율적인 측면이 있다, 내부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의 근거로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 도덕의 근거에 반대되는 측면을 얘기해 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다 바로 앞에는 뭐가 오는 게 적절해요? 라가 아니라 나가 오는 게 적절하죠. 그죠? 라에서 사회계약을 맺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도덕의 근거가 타산적 이성에 의한 사회계약이 됐다 하지만 도덕의 근거를 타산적 이성에 의한 사회계약으로 보는 게 도덕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 내부에 도덕의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안에서는요 3번 가라 그 다음에 나 도덕의 근거에 대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근거에 대한 반론으로서 다와 마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항상 이런 거 헷갈릴 때 기준점을 찾아야 돼요. 그냥 읽어보면 둘 다 맞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둘 다 맞는 것 같을 때 찍으면 언제나 틀리잖아요. 언제나 근거를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는 거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3번은요. 그죠? 자,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나의 상황을 분석해서 적용한 건데 1번부터 한번 보죠. A씨가 놓여 있는 근무 환경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자기 검열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적인 요소이다. 그러면 보세요. 근무 환경,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는 자기 검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면
가의 7번째 줄에요. 여러분도 아마 체크하셨을 텐데 7번째 줄에 보면 자기 검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과 현재 자신의 행동을 감독 관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그죠? 자기 판단이라는 것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번은 보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판단인데 자기 검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분석이 잘못돼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을 운동시간으로 정해서 충실하게 운동하기로 다짐한 거. 그러면 운동이라는 게 일종의 행동이고요. 운동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자기 판단 맞고요. 그다음에 3번 보면 A씨가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수치심을 느꼈다면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한 죄송합니다. 자기 반응이다 해가지고요. 자기 반응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왜 가에서 밑에서 7번째 줄에 자기 반응, 뭐 지문 길기 때문에 책으로 같이 볼게요. 자기 반응 보니까 뭐예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 수치심 느끼는 거니까 요거 수치심, 자기 반응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4번은 보니까 자신이 평식하는 행동을 냉철하게 관찰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찰은 우리가 7번째 줄에서 봤지만 자기 검열이라고 나와 있고요. 분명히 뭐라고 언급하고 있나요? 7번째 줄에 보면 자기 검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조절의 첫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합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네, 4번 한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거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규율 사회가 그죠? 규율 사회가 우리 세 번째 줄 끝인데요. 외적 강제에 따라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면 성과 사회는 성공을 향한 이것에 따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일단 내적, 외적 이런 게 헷갈릴 텐데 선택지에다 내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요소를 고려한다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히 강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쪽은 한번 잘 보세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결핍이 해소되고 규율사회의 강제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일종의 양보절이네요. 인간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맥락으로 보면 앞에서 언급하는 것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일상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보세요.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앞문장의 내용은요. 인간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될 것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뭐요? 주체가 된다는 것은 뭐가 강제가 사라지는 거라서 강제가 약화되면 주체가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니은 쪽에는 약화가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니은 쪽이 걸리는 맥락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까지 마저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5번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일치 문제예요. 부합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1번 보죠.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이용하는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거. 우리 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한 거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다. 일단 목적 자체가 다르죠. 그죠?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 그랬으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소비자와 생산자로 대상을 분류하면 쉽게 물가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 물가지수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아예 내용상 드러나지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군과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군은 일치하지 않는다. 일단 목적도 다르고요. 이어서 보면 어떤 품목의 가격 변동이 중요한가가 그럼 품목의 가격 변동 조사하는 품목이 생산자 소비자에 따라 어떻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거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까지 마저 점검해 보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 역시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 판단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뒤쪽에 고난도 모의고사는요. 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섞여 있을 뿐이죠. 꾸준히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19강은요. 이렇게 해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